예, 최진균입니다. 잘 들리시는가요?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잡은 주제가 이제 앞으로 CPS라는 단어를 제가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메타버스라는 부분이나 디지털 트윈하고 제가 말하는 CPS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그 클라우드 부분에서 CPS에 대한 왜 제가 CPS를 주장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일단은 제가 앞으로 지식 데이터 플랫폼 혁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증기기관차 만들 때 산업혁명에 버금갈 정도의 어떤 혁명적인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이름을 붙여봤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지식 생태계가 이제 만들어질 텐데 그게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살아갈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그래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약간 거대 담론 성격이 강하고요. 그러면 차세대 클라우드 플랫폼. 아까 조금 전에 발표를 제가 10분 전에 들어오니까 데브옵스 얘기하시더라고요. 데브옵스의 미래를 아마 전망하는 포인트도 아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클라우드 플랫폼은 이 어떻게 갈지를 보실 거라면 제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웹이 어떻게 갈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웹 3.0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인공지능 기반의 때문에 지금 생태계 플랫폼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지금 지구상에 한 70억 명이 지금 서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통을 잘하고 있죠. 그런데 인간이 그다음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오늘 특히 이제 클라우드를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인간이 만든 기계장치나 도시나 물건들요. 이 물질적인 생태계죠. 이것들이 결국 인간 사회를 형성을 하게 되겠죠. 그 여태까지는 인간들 간에만 소통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인간이 만든 피조물하고도 소통을 잘해야 된다. 한 요게 지금 핵심 키워드가 되겠고요. 여태까지 사실 물질 생태계하고 이 인간의 생태계가 잘 연결되지는 않았죠. 마치 그 주인과 노예 관계로 그냥 피동적으로 움직이기만 했었죠. 그래서 지식 융합 시대의 어떤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인터넷이나 클라우드 환경이 이 사이버 생태계라고 약간 매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지식이 거기에 요즘에 AI 같은 것들은 지식을 축적하는 환경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물리적인 생태계, 교통 생태계나 의료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다 피지컬 월드죠.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CPS의 핵심이 되겠는데 결국 이것은 지금까지는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생태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결국 새로운 생태계 열릴 때 그럼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그 고민이 지금 앞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 지식 데이터 생태계는 과거에는 전혀 없었던 생태계들이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새로운 기술 때문에 삶의 형태가 전혀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사실은 한 20년 정도 전에 초고속 인터넷 1등 국가라는 이름을 들릴 정도로 네트워크 인프라가 잘 구축했고 현재 5G망을 통한 무선 인프라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 중에 하나죠. 이것이 모든 산업의 근본의 경쟁력의 핵심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부분. 근데 네트워크 인프라 바로 위에 올라가는 것들이 결국은 정보를 저장하는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 여기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클라우드 핵심이 되겠는데 결국은 옛날 같이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거나 전산 시스템에 저장하거나 이런 형태의 데이터 저장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은 앞으로 그 사이버 생태계하고 물리 생태계가 만나는데 어떠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일어날 것이냐 이런 것들은 과거를 상상하시면 할 필요는 없거든요. 새로운 생태계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개인이나 기업의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겠다는 거죠. 결국은 그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사실은 미래창조과학부 옛날에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 만들었던 자료인데, 지금 현재의 산업 사회나 또는 어떤 정보 사회가 어떤 새로운 네트워크와 컴퓨팅 인프라를 갖게 되게 되면 생태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것들을 저희 이 당시에 이 작업을 할 때 유럽 자료, 미국 자료 몽땅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비교 분석하면서 그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 보고서가 지금 아마 그때 그 전체 보고서가 600페이지가 되고 요약 보고서가 한 150페이지 될 텐데, 아마 웹사이트에 저희들이 다 오픈시켰기 때문에 자료를 아마 혹시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이제 앞으로 이제 생태계가 이제 결국은 오토노스 시스템, 로봇 같은 자율주행 차 같은 이런 계열이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유비쿼트 시티, 스마트 시티가 나올 거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방법들이 전혀 바뀔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만드는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버그가 많은데 스스로 서비스를 갖다가 튜닝해 가져가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만들어질 거고요. 인간의 지식을 담는 수단이, 새로운 형태의 지식을 담는 수단이 나올 거다. 그리고 데이터로 인해서 세상이 굉장히 큰 혼란이 올 거라 해가지고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게 5가지 핵심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 뭐냐? 지식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 한 100년 이상의 발전은 수학하고 과학적 지식 가지고 발전이 됐는데, 앞으로는 어떤 대인관계나 어떤 신체 지능이나 운동 잘하시는 분들도 지능인이고, 음악 잘하시는 분도 지능인이고, 어떤 건축이나 어떤 공간 감각을 가지시는 분도 지능인이고, 근데 새로운 지식 생태계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텐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하는 이런 고민이죠. 확실한 건 의료하고 음악을 합치거나 에너지하고 스포츠를 합치거나 게임을 갖다가 에다가 교육을 합쳐버리면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고 야단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게임을 좀 많이 하라고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갖다가 오히려 독려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확실한 거는, 키가 되는 거는, 그럼 지식을 생산하는 도구나 지식을 공유하는 도구나 지식을 체험하는 도구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전개될 거냐. 확실한 거는 여태까지 이런 식의 어떤 비즈니스나 생태계나 이런 걸 고민한 적은 없었어요. 사실은. 확실한 건 스타트 포인트는 현재 메타버스 같은 게 새로운 어떤 경험의 공간을 열어주고 있는 그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이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래의 어떤 지식 데이터 산업들에 대해서 생각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데이터가 결국은 숫자가 더 아니고 정보라는 게 뭐냐? 그리고 지식이라는 건 뭐냐? 옛날에 어떤 통신을 할 때 저기 그 집에 또는 누구하고 대화를 나눌 때 지식을 소통하기 위해서 전화하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 어떤 느낌과 공감과 어떤 경험을 나누고 감흥도 나누고 이런 걸 위해서 사실은 전화를 하고, 반려견 같은 그런 개념도 사실은 반려견이 뭐 개를 뭐 저기 식육으로 쓰기 위해서 개를 기르는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이제 물리적인 생태계가 사이버 생태계랑 만나면 어떤 생태계가 전개될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결국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개인의 상상력과 어떤 기업의 상상력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연결에 대한 네트워크에 대한 거는 사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게 돼 버리고, 제어하는 것도 사실은 무한적으로 제한이 가능하고, 이런 새로운 생태계가 나타난다 그런 거죠. 앞으로 많이 나타날 거라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그중에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죠. 지금 현재 메타버스는요. 그러면 미래 지식 생태계는 어떻게 전개될 거냐 하는 거를 잠시 몇 가지 키포인트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특히 저기 비즈니스를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새로 생각을, 요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옛날에는 방송통신 미디어 시대, 정보화 시대, 일단 ICT 시대라 그러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새로운 산업들이, 모든 산업들이 플랫폼화 되는데, 그 플랫폼이 뭐 때문에 플랫폼화 되느냐면 사실은 오늘 얘기하는 클라우드 때문에 플랫폼화 되거든요. 과거에는 통신 사업자나 방송 사업자들이 모든 산업의 인프라에 그 네트워크만 필요한 게 아니라 클라우드가 같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돼야 에너지나 교통이나 이런 생태계에 대한 플랫폼화가 되게 되겠고요. 그럼 모든 사람이 클라우드도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사이버 생태계가 게임이나 e스포츠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사이버 생태계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것들은 결론이 CPS 생태계라고 부를 가능성이 크고요.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약간 게임에 약간 오리엔트돼 있고, 디지털 트윈은 약간 산업 쪽에 오리엔트돼 있어 가지고 CP 쓰는 단어가 저는 더 적절하다 생각해서 CP를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클라우드나 이런 새로운 플랫폼 위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세상을 바꿀 기술은 AI 기술이거든요. 옛날에 증기기관차가 나와 가지고 산업 사회가 열어진 것처럼, 인간의 어떤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나온 것처럼, 앞으로 사람들은 AI를 갖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생존에 유리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결국 소프트웨어 설계하는 방식, 조금 전에 강의하시는 분들도 데브옵스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데브옵스가 개발자하고 운영자에 대한 관점만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개발하고 운영하는 관점에다 저절로 학습하는 AI 기능이 탑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게 탑재가 될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결국 인간이 만든 모든 디바이스, 건물이나 자동차나 어떤 심지어는 조그만 센서, 어떤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이런 거에도 지능을 탑재하게 될 거라고 볼 거고요. 결국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가, 옛날에 초속 인터넷 1등 국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빨리 발전이 됐는데, 결국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잘 살려면 결국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국가 인프라를 구축할 거냐가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 지식 생태계의 경쟁력의 핵심이 될 거고, 국가의 어떤 순위가 아마 AI 때문에 결정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새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IoT 생태계 때문이거든요. IoT 생태계를 설계하는 방법은 현재 방송과 통신이나 단순히 어떤 전산 시스템을 갖다가 컴퓨팅화 시키는 이 정도의 생태계가 아니라, 인간과 사물이 연결되는 생태계고, 결국은 가입자 숫자로 치면 현재 방송통신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인데 이제 다 합치면 대충 1억 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형태의 어떤 인프라 환경하고 100억 개의 사물 인터넷이 구축되는 인프라 환경은 현재 방송이나 통신 인프라하고는 전혀 달라야 돼요. 그럼 어떻게 구축할 거냐? 근본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생각이나 클라우드에 대한 생각이 달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 방송통신 같은 경우는 사실 밴드위스가 많이 필요하면 좋았지만 QS에 대한 요구사항이 틀려요. 퀄리티 오브 서비스라는 부분에 요구사항이 틀리고, 어떤 때는 절대로 로스가 생기면 안 되고, 그리고 때로는 실시간성, 지금 현재 얘기하는 방송통신 같은 것들은 사실은 실시간을 요구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근데 지금 교통이나 에너지나 이런 국방 같은 경우는 진짜로 수십 미리세컨의 레이텐시 타임을 필요하고, 현재 게임에서 쓰는 레이텐시 타임 정도가 모든 산업에 다 연결돼야 되는 그 정도의 레이텐시 타임이 지금 필요한 거죠. 진짜 실시간이죠. 실시간이,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인간이 다룰 수 없는 시간이에요. 10미리세컨을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시간 도메인이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넷독과 어떤 전산 시스템에 전부 다 CPU가 들어가 있죠. 스마트폰에도 CPU가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AI 칩이나 AI 솔루션으로 다 대체될 거라는 거예요. 한 30년 전에 처음으로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개념을 가지고 CPU 시대가 도래왔는데, 지금 30년 동안 CPU를 가지고 지금까지의 어떤 네트워크와 컴퓨팅 인프라가 구축이 됐죠. 앞으로는 AI 칩 가지고, AI 솔루션 가지고, 소프트웨어 솔루션 가지고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런데 AI 알고리즘 숫자가 너무 많아질 거라는 거죠.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먼저 해야 될 거냐 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간이 만들었던 생태계들, 옛날에는 생태계를 갖다 제어하는 방법이나 건물을 갖다 운영하는 방법이나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법이 인간이 충분히 제어할 수 있을 정도로 별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했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생태계는 인간이 운영 관리하기에는 더 이상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시간상으로도 안 되고 숫자도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자동화 시킬 수밖에 없는데, 옛날에 공장 자동화 또는 사무 자동화, 이런 개념하고 자동화 개념이 틀려요. 훨씬 더 많아지고 훨씬 더 복잡해지는 그런 생태계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일일이 거기다가 소프트웨어를 넣어 가지고 룰을 돌리겠느냐. 소프트웨어를 탑재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쓸지, 그거에 대한 거를 사실은 옛날에는 어떤 시스템에 소프트웨어를 딱 올리면 어떻게 운영할지를 딱 정해 놨어요. 그 정해놓은 대로만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요즘엔 앞으로의 생태계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자동차를 가지고
바다 위를 다닐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돼 버리니까 어떤 생태계가 될지를 몰라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모든 새로운 생태계는 스스로 학습하고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물리계층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어도 결국 인간이 제어할 수는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자동으로 제어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결국 인간의 룰을 만들어 넣어야 되는데, 룰을 갖다가 어떤 상황이 생길지를 알면 룰을 만들어 넣는데 어떤 상황이 생길지를 모르면 룰을 만들어 넣기 어렵죠. 어떤 큰 사건이 터질지를, 어떤 재난이 발생될지를 다 알면야 당연히 미리 그걸 대비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넣어 놓겠죠. 근데 그걸 모르면 그걸 못 넣는 거죠. 근데 그것이 게다가 실시간으로 해야 된다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설계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모든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루는데 이 데이터가 패러독스가 있거든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잘못 수집을 하거나 잘못 정제를 하게 해 버리면 이걸 돌리는 AI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분석하는 과정이 다 엉터리가 돼 버려요.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그 AI가 만능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요. 결국 데이터도 수집을 잘해야 되는데 일부러 거짓 데이터를 넣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거든요. 일부러 오류를 만들어내는 데이터들. 이런 경우 분명히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인간 생태계가 항상 데이터들이 정확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들도 옛날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실시간식으로 빨리 액세스가 되지 않으면 그 데이터 없는 거랑 동일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도 요즘에 성질이 급해 가지고 데이터를 갖다가 구글에서 검색을 할 때 한 10 초나 20초 이상 안 기다리거든요. 검색하거나 저장하거나 관리할 때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시간도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 데이터가 프라이버시나 여러 가지 문제 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 데이터를 결국 거버넌스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뭐 국가가 어떤 군대를 통치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거버넌스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생태계 차원의 거버넌스 룰이 현재 어떤 군대에서 어떤 대장이 그 사병들을 훈련하는 시키거나 명령하는 이런 형태의 거버넌스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어떤 생태계가 가장 필요하냐 하는 것들에 대한 대대 생태계가 들어오면 가장 고민이 그런 패러독스를 나라마다 또는 생태계마다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문제가 돼 버리고요. 그다음에 돈을 어떻게 벌 거냐는 거거든요. 옛날에 물건 생산해 가지고 싸고 잘 만들면 잘 팔리게 됐죠. 앞으로 그런 생태계에서 돈 받는 것들은 생산성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경제가 앞으로는 나의 경험과 너의 경험과 어떤 가치에 대한 판단 기준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 러블록스나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 계열들은 새로운 펀 생태계가 등장하는 거죠. 펀 생태계라는 거면 돈으로 계산하지 말고 재밌으면 생태계가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관심 있으면 생태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산업사회에서 가든 생산성 위주의 생태계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물론 기본적으로 있긴 있죠. 일단은 물건을 생산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앞으로 경험을 공유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생태계가 일어나니 새로운 비즈니스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는 산업사의 물건이나 하드웨어나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가능성이 커요. 그게 저희들은 말하기는 이제 펀 생태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펀 산업이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좀 더 빨리 해야 되겠네요. 사용 어떤 일을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 돌리더라도 매뉴얼이 있어야 되거든요. 매뉴얼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죠, 일일이. 그 노하우에 대한 것들을 결국 아바타나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가 일어나야 되고, 결국 우리나라가 사실은 가라오케가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노래방이나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장사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아마 그 AR, VR뿐만 아니라 체험 공간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펀 산업이나 새로운 어떤 체험 산업이나 새로운 경험 산업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교통이나 국방이나 이런 데 CPS 기술을 넣어 가지고 결국 AI 기술을 넣어 가지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생태계가 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를 위한 대비가 첫 번째가 결국은 인공지능이 모든 걸 이네이블 시키는 핵심 기술인데 그걸 담는 그릇이 결국 클라우드라는 거죠. 지능형 클라우드라는 거죠. 그런데 지능형 클라우드는 옛날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담아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하는 거죠. 인공지능을 잘 담아야 되거든요. 대 대단히 불안한 게 현재 데이터베이스나 어떤 데이터 구조들이 인공지능을 처리하려면 포맷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돈을 벌려면 인공지능을 제일 활용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이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인공지능 연구를 무지만히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개발자용이나 아직 운영 관리자들이 마음 놓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에요. 아직 인공지능이 개발자를 범위를 벗어나지 아직 못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개발자가 아니라 운영 관리자를 넘어서서 사용자한테까지 가야 되거든요. 사용자한테까지 가려면 사용자들은 할머니나 어린아이들도 쉽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인공지능을 패키지 와야 돼야 되는 거지. 쉽게.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인간의 눈과 오감을 대신하는 그런 기술들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죠. 그다음에 기업에서 업무 자동화하는 것들. 현재 CRM이나 뭐 이제 ERP나 이런 서버들 전부 다 AI를 탑재하게 될 것 같고요. 모든 물리적인 생태계도 인공지능을 탑재하게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생태계도 등장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결론은 개인한테 가면 결국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개발자용이나 운영관리자용이 아니라 개인은 사용자는 결국 아바타처럼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차량용 내비게이터 같은 그런 형태로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좀 아는 사람 아니면 내비게이터 쓰기 어렵죠 사실은요. 결국 아바타 세상이 온다 그러는 거죠. 이 아바타를 누가 잘 만드느냐가 결국 핵심이 되고 그 속에 AI 알고리즘이나 뭐 이런 것들은 개발자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개발자의 영역들이 결국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잘 구축해 주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게 될 거고 그거를 담는 그릇은 클라우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사실 메인의 핵심이 그러면 차세대 클라우드는 어떤 식으로 갈 거냐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국은 앞으로 기술적인 도전이 이놈 IoT하고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데이터 쪽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옛날에 그 생각하던 어떤 그 구축 비용과 운용 비용이나 이런 것만 생각해서 비용 절감하는 이런 이슈가 아니에요. IoT하고 클라우드하고 데이터는 동계산하는 방법이 아마 틀릴 거예요. 단순히 그걸 생산하는 비용이나 구축해서 운영하는 비용 그것들이 아마 그것만 고민하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이라 그럴 것 같고 새로운 생태계에서 동계산하는 방법이 틀릴 것 같아요. 그 틀리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미래의 어떤 새로운 생태계를 갖다가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될 것 같고요. 확실한 거는 뭐냐면 생산성 대비 비용이 싸야 그 기술을 수용하는 거지 기술이 있다고 무조건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비용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싸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오지 않는 기술 상황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소프트웨어, 인간이 지금까지 만든 하드웨어 종류 너무나 많죠. 그 모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는 소프트웨어나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사용법을 알아야 된다고. 근데 그걸 언제 다 공부해서 운영을 하겠습니까? 이것들은 뭐냐면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생태계가 전개가 될 거라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해야 확실한 거는 쉽고 싸게 잘 만드는 사람은 일단 돈을 벌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하면 옛날에 우리 이제 공인인증서 같은 거 사용하기 어려우면 그 잘 못 쓰는 사람들은 그 온라인 상거래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죠. 쉬워야 돼요. 뭐든지 AI 알고리즘도 쉬워야 된다는 거죠.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도 제가 보기에는 사용자가 쉽게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 어려우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왜 제가 랭귀지를 생각을 하느냐면요. 랭귀지는요. 지금까지 어떤 그 시스템이나 사람이나 물건이나 동물이나 그걸 운영하고 제어하고 바꾸고 상황을 파악하려면 랭귀지가 필요해요. 사회를 형성하면 전부 다 랭귀지가 필요하고요. 근데 이게 사이버 랭귀지가 필요하거든요, 지금요. 사이버 랭귀지의 어떤 기계를 다루거나 마이크로소프트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다음 시스템을 돌리거나 플랫폼을 돌릴 때 각각 랭귀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랭귀지가 기본적인 언어인데 그 속에 지식이 담겨 있거든요. 인간이 지금까지 그 전 세계 만물의 영정이 된 것도 사실은 언어를 베이스로 지능화 시켰기 때문에 인간의 IQ가 100이 넘어간 거거든요. 결국 사이버 생태계도 똑똑해지게 만든다면 랭귀지라는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AI 알고리즘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랭귀지는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마 사회학자하고 언어학자하고 동물학자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사이버 랭귀지를 만드는 파이썬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전산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만이 생각을 했는데 언어학자하고
사회학자하고 동물학자들이랑 아마 협의를 해서 새로운 랭귀지를 만들어야 될 가능성이 커요. 그다음에 제가 CPS라는 단어를 썼는데 CPS의 히스토리를 보면요. 먼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는 인터넷 네트워크이죠. 그 히스토리를 보시면요. 옛날에 IBM이 SNA 네트워크를 만들고 X25 패켓 네트워크를 만든 다음에 인터넷으로 전환된 결정적인 이유는요. 그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엘 고어 부통령이었었어요. 그분이 내셔널 인포메이션 인프라스트럭처를 해가지고 1990년도 말 2000년대 되기 전인데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 세계를 인터넷으로 미국이 휩쓸어 버렸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도 시장의 90%를 시스코 라우터로 완전히 도배가 돼 버렸죠. 그와 비슷한 작업을 오바마 대통령이 피켓스 리포트를 저희들이 그 옛날에 작업을 하다가 찾아냈는데 거기에 보니까 CPS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CPS라는 단어를 추적을 해보니까 2006년에 미국 NSF 펀드에서 그걸 처음에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다가 이 CPS 기술에 대해서 미국 2006년에 미국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가 연간 1조 원의 순수 R&D 비용을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웹사이트를 뒤져보시면 2019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조 원을 CPS에 대한 R&D 비용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피켓스 리포트에 뭐라고 썼느냐면 미국이 50년 이상 세계 패권국가 유지한 이유가 네트워크 앤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미국이 50년 이상 패권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럴 때 CPS라는 단어를 썼고요. 거기에 핵심이 AA라는 거예요. 그 책에 그 리포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걸 저희들이 그냥 그대로 컷 앤 페이스트한 거고요. 그래서 CPS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물리 시스템에다 지능을 넣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인간이 만드는 장비 중에 스마트 그리드망, 현재 전력망 있죠. 전력망 제어를 잘하지 않으면 블랙아웃이 생기거든요. 이 제어하려면 얼마나 정교하게 제어해야 되냐면 늦으면 10mm에서 20ms 내에 제어가 들어가야 돼요. 인간이 제어를 못하는 수준이죠. 자동으로 제어가 돼야 돼요. 근데 인간이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알면 미리 그걸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이나 룰을 집어넣어요. 근데 이게 솔라셀이나 풍력 발전이나 이런 인간이 잘 확인이 안 된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가 나오면 그 제어하는 방법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제어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알고리즘 넣어 가지고 별로 잘 전력망을 제어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과도하게 예비를 둬요. 교량 건설을 할 때 엄청나게 그게 거기다 트럭이 엄청나게 큰 트럭이 지나가도 몇백 톤의 트럭이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도록 교량 건설하는 처럼 스마트 그리드를 건설을 해야 되죠. 돈이 무지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것들이 그리고 또 제어를 잘하느냐? 제어도 잘 못하죠. CPS 기술이 필요한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교통 영역들요. 비행기까지 해서 교통령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쵸? 교통이 사실은 교통망이 사실은 방송통신망보다 훨씬 더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 그런데 교통도 제어를 잘못하면 뭔가 사고가 터지거든요. 지금 현재 주파수를 갖다가 ITU-R에서 주는데 주파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 교통 때문에 주파수를 많이 할당을 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이것들도 결국은 사람이 다 제어할 수는 없어요. 뭔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자동화된 알고리즘이나 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요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나서 의료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데이터량이 의료 데이터가 무지 많거든요. 그걸 처리하려면 의사 선생님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뭔가 의사 선생님을 도와줄 뭔가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찾아내려면 엄청난 시간 걸리거든요. 그것들이 클라우드가 필요하다는 영역이죠. 새로운 미래 차세대 클라우드는 그래서 CPS를 위한 클라우드를 구축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가 더 마지막이 될 거고요. 제가 시간이 얼마 정도 더 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35분 정도 그냥 40분까지 조금 전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PS 기반의 미래 생태계는요. 결국은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 구조를 전환해야 된다. 기존에 있는
방송통신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을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연결해야 되고, 결국 에너지나 고통이나 도시 환경도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연결되면 연결을 통해서 생기는 새로운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중에 핵심적으로 해야 될 중에 하나가 실시간 클라우드가 필요해요. 리얼타임 클라우드가 필요해요. 클라우드가 옛날에 전산 시스템하고 완전히 달라지죠. 리얼타임 클라우드는 이거는 크게 도전해야 될 이슈가 되겠고요. 결국 클라우드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미래 생태계의 핵심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클라우드 때문에 밸류체인이 근본적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왜 바뀌었느냐면 모든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모이니 모든 하드웨어를 만들거나 시스템을 만들더라도 그거를 운영 관리하는 데이터가 다 클라우드로 모이니, 클라우드가 바로 새로운 시장을 일어나는 스타트 포인트가 바로 클라우드가 된다는 거죠. 시장이 일어나는 거죠. 옛날 산업사회에서의 시장하고 앞으로 새로운 지식 생태계의 시장은 클라우드가 스타트 포인트라는 거죠. 클라우드가. 그 위에 경험이나 그 같이 공유하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일어날 거고, 그러다 보면 옛날에 돈 계산하는 방법, 캐펙스하고 오펙스를 계산하는 방법이 아마 달라진다고 보는 거죠. 센서 비용이나 설치 비용이나 통신 비용, 플랫폼 비용, 이런 것들이 무료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쟁이 치열해지면 어떤 기업들은 분명히 그게 돈이 들어가거든요. 돈이 들어가는데 유저한테는 공짜로 쓰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공짜로 쓰라고 하면 돈을 어디서 벌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이 아마 그런 어떤 황당무계한 그런 상황을 갖다가 클라우드 구축하는 사람들이나 CPS 구축하는 사람들이 겪게 될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인제 인간의 디지털 자산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룰에 대한 걸 보시면요. 요게 5단계로 볼 수 있는데, 사람 간에 연결을 하는 정보가 있고요. IoT 같은 사물 인터넷, 씬 간에 연결되는 데이터가 상황이 생기고, 소프트웨어들이 다 연결돼야 되거든요. 현재 개발된 소프트웨어들은 그 시스템에 맞게 그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죠. 소프트웨어 간에 연결할 생각을 안 했죠. 앞으로 연결될 거라는 거죠. 연결 못하는 소프트웨어들은 아마 고 목적으로만 쓰고 나서는 그 뒤에 폐기 처분할 가능성이 커요. 수명이 있는 거, 수명. 그 소프트웨어 수명을 좀 길게 하려면 서로 연결돼 가지고 서로 웹캠을 신디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살아남을 거라는 거죠. 인공지능 알고리즘,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쓰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15개 이상 나올 거라 저는 가정을 해요. 그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어떻게 동작시킬 거니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하러 모두들 열심인데 그 열심히 개발하는 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알고리즘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마치 인간의 이심전심 같은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돼. 그다음에 마지막에 가면 사람들이 쉽게 쓰려면 개발자나 운영 관리자 말고 사용자는 에이전트로 쓸 거지, 그 속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되는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바 없거든요. 새로운 에이전트 생태계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어떻게 공유할 거니? 그 지식이 뭔데? 결국은 제일 첫 번째가 매뉴얼이에요. 운영 매뉴얼. 결국 현재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다가 매뉴얼을 갖는 이런 형태의 어떤 설계 개념은 바뀔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결국 시스템에다가 결국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요. 학습을 올려야 되거든요. 학습을 올리고 그 학습 경험을 올리고 나서 그다음에 경험을 갖다 전이하거나 응용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 페더리티 러닝 같은 것들은 거기 아주 초기 단계라고 봐야 되고요. 그 파이널 골은 아니에요. 페더리티 러닝 같은 것들도 많이 진화가 돼야 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AI 알고리즘에 이런 것들이 패키지화 돼 가지고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현재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 옆에 메타데이터, 블록체인 같은 것도 메타데이터를 디스크리션 하던데, 이런 형태의 데이터 체계는 제가 보기에 계속 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럼 세컨드 티어, 서드 티어 데이터가 뭐냐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인간의 지식을 씨앗이 발효하거나 음식물이 발효되거나 새로운 물질을 찾아내거나 새로운 학문을 발전시키는 거는 결국은 새로운 방법이 나올 거라는 거죠. 결국은 데이터야. 그게 노하우나 익스피리언스 이런 것들도 데이터 형식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어떤 데이터 형식이 필요한지에 대한 거를 제가 2016년에 ITU의 테크니컬 리포트를 현재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분석을 하고 앞으로 미래의 데이터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돼야 될 거냐 하는 거를 ITUT에서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테크니컬 리포트 한 120페이지 정도 되는 리포트를 쓴 게 있는데, ITU의 웹사이트에 뒤지시면 아마 그 자료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저희들이 완벽한 솔루션을 주지는 못했고요. 방향만 제시했어요. 웹 기반의 새로운 미디어 수단이 필요할 거다.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아직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새로운 형태의 마이크로 데이터나 메타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그걸 갖다 지식의 금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마지막으로 차세대 클라우드 플랫폼은 어떤 식으로 진화할 거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진화 방향, 아까 데브옵스도 말씀드렸죠. 그렇죠? 데이터나 AI 생태계. 결국 CPU 시대는 이제 저물고 뉴럴 프로세싱 유닛 시대, AI 프로세싱 유닛 시대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다가 데이터를 물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돌아가는 형태의 프로그램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에다 AI 프로그램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데브옵스는 아직까지 요 레벨에 머물고 있죠. 요 레벨로 넘어가지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저기 강의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결국 소프트웨어 설계 개념이 바뀔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처리하는 과정들이 진화가 일어날 건데 어떤 형태로 진화가 될 건지. 그런데 데이터 형식은요. 아무리 진화해도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 진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상상으로 끝나는 거죠. 사람이 그걸 갖다 사용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할머니나 애들도 그런 형태의 데이터 형식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그런 생태계가 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하면서 굉장히 고도의 지능을 넣을 수 있는 이런 상태로 가야 되거든요. 쉽지는 않을 거겠죠. 결국 마지막에 차세대 클라우드의 미래는 저는 웹 기술의 진화에 따라서 결정될 거라 하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 ICPS는 인텔리전트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고요. 결국은 지금 웹 3.0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저장, 공유, 거래를 하기 위한 크립토 기술, 블록체인 기술도 포함해 가지고 이런 기술들이 아마 차세대 클라우드 플랫폼의 방향을 잡아줄 거라고 봐요. 그중에 클라우드 플랫폼에 가장 고민해야 될 게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전략을 신경을 쓰셔야 되고 왜냐하면 데이터가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 잘 관리 안 하면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안 남고 있거든요. 데이터의 보안 등급이나 비즈니스 유형에 따라서 클라우드 운영 조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차세대 클라우드를 설계를 하실 때 웹의 미래, 특히 크립토 기반의 웹 3.0의 미래를 생각을 하시면서 차세대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해라 하는 형태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약간 오버돼 버렸네. 이거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